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온갖 괴담이 끊이지 않고 생산됩니다. 그리고 괴담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 어느 순간 사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03년 서울의 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괴담의 실체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괴담의 시작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괴담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엔 이미 여러 번 살에 붙은 후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여름 서울 홍대와 신촌 대학가 일대를 중심으로 떠돌던 괴담 역시 이미 여러 사람들의 입을 타고 사실인지 뜬소문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괴담의 핵심은 비가 오는 밤이면 홍대와 신촌 부근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공격해 살해하는 살인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미대생을 표적으로 삼았다거나 혹은 이미 10여 명이 살해되었다거나 특정 거리나 골목에 나타난다는 등 괴담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는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괴담은 그저 여름철의 무서운 이야기로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대와 신촌 일대를 관할하는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떠돌던 괴담처럼 살인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마침 그 일대에서 퍽치기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월 29일 새벽 4시경 북아현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안모 씨를 둔기로 때린 뒤 현금 1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동교동, 북아현동, 연희동 등에서 연이어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들의 관련성을 조사해봤지만 피해자들이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특정 대학 소속이거나 특정 직업 혹은 비슷한 옷차림 등 특별한 조건을 공유한 것이 없어 특정 조건의 인물을 대상으로 일부러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후미진 골목에서 혼자 이동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습격해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비가 내리는 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범행 장소와 시간,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을 골라 범행한다는 특성과 둔기로 뒷머리를 가격하는 수법 등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동일범의 연쇄범죄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은밀히 뒤에서 다가온 범인이 순식간에 둔기를 내려치고 도망가다 보니 피해자들이 범인의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후미진 골목에서 인적이 없을 때를 틈타 저지른 범행이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현장에 남아있을지 모를 족적이나 지문 등도 비로 인해 모두 쓸려가 버린 상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것도 무의미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손을 놓고 있다간 언제 추가로 피해자가 더 생길지 몰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머리에 남은 상처를 토대로 범인이 사용하는 둔기의 종류를 파악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머리에 남은 흔적들로 범인이 항상 같은 둔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둔기는 쇠로 만들어진 묵직한 방망이 형태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둔기를 구한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철물점을 며칠이나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뚜렷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신촌 일대를 일부러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기보다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가 숨어있다가 혼자 이동하는 여성을 발견하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서로 협조하에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동원 가능한 모든 형사들을 배치해 잠복 근무를 시작합니다. 밤늦은 시간, 행인, 노점상, 노숙인 등으로 변장한 형사들이 주변을 살폈지만 범인이 무언가 바뀐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추가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4일 새벽 5시경 경찰의 그물망을 피해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골목길에서 홍익대학교 미대생 한모 씨가 둔기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이번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7번째 퍽치기 사건이 발생하자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밤새 잠복 근무를 이어가던 형사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사흘 뒤 피해자 한 씨가 사망하자 언론들은 홍대 괴담 혹은 신촌 괴담이 사실이었다며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온갖 추측성 기사와 흥미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괴담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가 별 성과가 없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다른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해 개봉했던 살인의 추억이나 와일드카드 등의 영화를 보고 흉내낸 범행이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비가 오는 날 범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범인은 비가 오는 날 범행을 저질렀고, 영화 와일드카드처럼 퍽치기 범행을 한 점이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처 비디오 가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두 영화를 모두 빌려본 남성들을 대상으로 목록을 추려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야속하게 시간은 흘러갔고 10월의 첫 번째 날, 그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마침 비가 내리던 그날 새벽, 연세대 인근에서 8번째 피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나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괴담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이를 부인했다가는 시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었고, 그렇다고 연쇄 퍽치기 사건을 공개하자니 범인이 그대로 숨어버려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잠복 인원을 더욱 늘려 포위망을 좀 더 촘촘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절박함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잠복 근무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범인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듯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 4시 30분경, 잠복 근무를 하는 경찰의 눈에 한 여성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괴담 탓에 아무도 지나지 않는 골목길을 혼자 유유히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의아해하면서도 걱정스러워하며 그녀와 그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산 사이로 보인 그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 괴담을 몰랐던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잠시 후 한 건물 앞에 멈춰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사이로 방망이를 든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놈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범인이 여성과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지켜보고 있던 경찰과 범인 사이의 거리는 수십 미터 정도. 아무리 빨리 뛰어도 범인이 여성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렇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도왔는지 신문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몰고 범인 앞을 스쳐 지나갔고 범인은 움찔하며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짧은 시간의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범인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범인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이 이미 촘촘히 쳐져 있던 터라 무전을 통해 금방 퇴로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괴담의 실제 주인공이 검거되었습니다. 범인은 봉제공 김모 씨였습니다. 그는 경찰이 예상한 대로 범행 현장 인근인 연희동의 한 오탑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동대문에서 7년 동안 의류 봉제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 후 2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쫓기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내와 별거하고 옥탑방에서 애인과 동거를 하던 그는 생활고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퍽치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일부 경찰의 추론과는 달리 그는 살인의 추억이나 와일드카드 등의 영화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퍽치기 수법은 과거 구치소 동료로부터 배웠으며 방망이는 청계천의 한 공구상가에 6만 원을 주고 직접 주문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방망이를 항상 2개씩 가방에 넣어 다녔습니다. 굳이 2개를 가지고 다닌 이유는 누군가 미심쩍어 하면 야구 연습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려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을 택해 범행한 것은 비가 오는 날에는 인적이 드물고 비명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범인은 잡혔지만 경찰은 아직 분주했습니다. 범인의 집에서 그동안 빼앗은 여성들의 지갑과 신분증이 발견되었지만 정작 사망한 한 씨의 지갑과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씨에 대한 살인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도상해죄 정도로 입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한 씨에 대해 추궁하자 김 씨는 한 씨가 누군지조차 기억 못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그저 한 명의 피해자였을 뿐이고 한 씨가 사망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그녀의 지갑과 신분증의 행방에 집중했습니다. 김 씨에게서
연희동 철길 부근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버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은 철길 옆에 우거져 있는 풀숲에서 휴대전화 반쪽을 찾을 수 있었고 다행히 데이터가 남아있어 한씨의 거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그에게 살인죄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을 살해하고 7명을 중태에 빠뜨린 퍽치기 범행으로 그는 단돈 89만 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이혼 후 따로 지내던 아이들의 장난감을 산 게 전부였습니다. 2004년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둔기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사업 실패 뒤 빚독촉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15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19년이면 꼭 15년이 지나게 됩니다. 즉,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할 권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교도소라는 공간은 범죄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목적 외에도 범죄자를 교화시킨다는 목적도 함께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가 법적으로 정해진 형기를 채우며 정말로 교화되어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를 전과자라고 낙인 찍어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조차 내밀지 못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그 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상처는 평생을 가도 씻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를 남긴 그를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와 경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갑만 뺏어가지 왜 사람을 죽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속 저항해서요. 보통은 한 대 맞으면 순순히 가방을 내주는데 그 여자는 한 대 맞고도 가방을 안 뺏기려고 버둥거리기에 몇 대를 더 때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방망이로 사람을 가격하던 사람입니다. 괴담 속 그놈이 곧 우리 사이로 돌아옵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